이 아이는 당신의 손자예요. 그 한마디는 강태진의 71년 인생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잔잔한 빗방울이 나무짚을 두드리는 늦봄의 오후.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이 있었다. 낡은 점퍼에 빗바램 모자 굳은 살 박힌 두 손엔 작은 헝겊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이름조차 낯설어진 삶을 살아온 남자 강태진이었다. 젊은 시절엔 바다를 누비던 어부였고 노년의 절반은 거리에서 보내야 했다. 기억할 가족도 돌아갈 집도 없는 그의 하루는 평소처럼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한 외국인 여성이 그의 앞에 섰다. 젖은 금발, 연한 푸른 눈동자, 그리고 품에 안은 아기.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와 한국어로 말했다. 이 아이는 당신의 손자예요. 강태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개를 들었다. 처음 보는 낯선 얼굴. 그러나 그녀의 말은 너무도 정확하고 강렬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또렷한 이목구비, 차분한 눈빛. 그 남자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아버지, 저예요? 서준호예요? 그 순간 태진의 등줄기를 전율이 타고 지나갔다. 그 이름 준호. 세상에서 가장 지으려 했으나 매일 가슴속에서 울렸던 그 이름. 준호라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네, 미국에서 아버지를 찾기까지 30년이 걸렸어요. 태진은 자리에서 휘청 일어났다. 믿기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뻐근했다. 이건 꿈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잔인한 장난일까? 그러나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그 남자의 눈빛은 진심 그 자체였다. 아기까지 안고 있는 여자의 떨리는 손, 그리고 아기가 태진을 바라보며 웃는 그 미소는 거짓일 수 없었다. 그 순간 태진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그대로 벤치 아래 주저앉았다. 눈물이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낄 뿐이었다. 그는 오랜 시간 누구에게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불러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아버지라며 자신을 찾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 저 진짜예요. 이제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순간 참무 30년 전 시간에 멈춰있던 자신의 인생이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함을 느꼈다. 서울 여의도의 한 골목 안. 빗방울이 처마 끝을 타고 떨어지는 가운데 세 사람은 작은 전통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나무 향이 감도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손님도 몇 없고 들리는 건 커피 내리는 소리와 클래식 기타 음악뿐.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은 세 사람. 강태진은 여전히 믿기 힘든 표정으로 앞에 앉은 두 사람, 그리고 아기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 누구도 찾지 않았던 자신 앞에 갑자기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과 손자라 불리는 아기가 나타났다. 현실 같지 않았다.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다. 그때 준호가 조심스레 가방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에는 이미 시간이 누렇게 묻어 있었다. 그는 그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과 여러 장의 문서를 꺼내들었다. 이 사진. 아버지가 저를 마지막으로 안아주시던 날 찍은 거예요. 입양원에서요. 그날 이후 이 사진 한 장만 가지고 미국으로 갔어요. 사진은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고 색도 발해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인물은 너무도 선명했다. 강태진 젊은 시절.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품에 안은 갓난아기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했다. 태진은 그 사진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만졌다. 마치 깨질 것 같은 기억을 어루만지듯 이게 너였구나.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날 이후 그는 한 번도 전날의 장면을 눈으로 본 적이 없었다. 기억에만 남아있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실체로 돌아오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준호는 입양 서류도 함께 내밀었다. 거기엔 강태진의 서명, 준호의 본명 입양을 동의하는 각서가 분명히 쓰여 있었다. 이 종이 한 장으로 저는 다른 나라의 아이가 되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지만 그보다는 슬픔이 더 컸다. 카페아는 고요했지만 그들의 감정은 숨죽인 폭풍처럼 요동쳤다. 이때 에바 캐슬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노아를 살며시 안으며 말했다. 태진 아버님 아기가 당신을 보고 웃었어요. 아기는 본능적으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죠. 태진은 노아를 바라보았다. 그 조그만 아이가, 그의 손자를 자처한 그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며 방긋 웃고 있었다. 그 미소에 태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의 얼굴에 몇십 년 만에 미소가 피어났다. 그러나 곧 눈가가 붉어지고 말았다. 나는 널 찾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태진의 첫 고백이었다. 내가 널 보낸 뒤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어. 매일 밤 내 꿈을 꿨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앞에 나타나면 너에게 상처일까봐 겁이 났다. 준호는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분노도 의심도 없었다. 오직 이해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꾹 눌러왔던 그리움이 있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강태진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주름진 이마 위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어떤 말을 들어야 했는지, 어떤 용서를 받아야 했는지를 깨달았다. 미안하다, 준호야. 정말 미안하다. 그날 카페의 조용한 창가에서 30년의 거리와 오해는 천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1984년 봄 경상남도 통영. 새벽 안개가 항구를 뒤덮은 그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큰 원양어선 하나가 오늘 출항을 앞두고 있었다. 배 이름은 동해호. 태평양을 향해 석 달간 조업을 떠나는 대규모 참치잡이 선박이었다. 항구에서 분주히 짐을 나르는 선원들 사이 유독 눈에 띄는 한 남자가 있었다. 탄탄한 체격에 햇볕에 그을린 피부 묵직한 눈빛. 그가 바로 35살의 강태진이었다. 통영 어촌 마을에서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배에 올라탄 지 벌써 10년 그중 원양어선만도 12번째. 묵묵히 일 잘하고 책임감 강하다고 선장에게도 신뢰가 깊었다. 태진 씨 이번 항해도 잘 부탁하네. 자네 없으면 불안하거든. 선장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태진은 고개를 숙이며 예를 갖췄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바다에 있지 않았다. 항구를 떠나기 1시간 전 그는 배낭을 잠깐 내려두고 마을 언덕 위의 집으로 뛰어올랐다. 그 집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단층 목조주택. 아담하고 소박했지만 그에겐 세상 가장 귀한 보금자리였다. 그곳엔 그가 사랑하는 아내 최수진이 있었다. 당시 시수미 8살이었던 수진은 임신 8개월째의 몸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열자 수진은 한 손으로 부푼 배를 감싸 안은 채 웃고 있었다. 올 줄 알았어요. 이대로 배 타기만 했으면 삐칠 뻔했네요. 수진은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태진은 숨을 몰아쉬며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배에 손을 얹었다. 아빠 목소리 들리니? 곧 아빠가 다시 돌아올게. 건강히 있어야 한다.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진은 늘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유독 아내와 아이 앞에서는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이번 항해 끝나면 우리 가게 하나 차릴 수 있을지도 몰라. 바다 일은 이제 그만하고 육지에서 살고 싶어.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예요? 그럼 벌써 돈을 많이 모은 거예요. 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를 꼭 안았다. 그 포옹이 그날 아침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단단했기에 그는 몰랐다. 그것이 그들과의 마지막 포옹이 될 줄은. 석 달 뒤 배는 무사히 돌아왔다. 멀리서 통영 바다가 보이자 태진은 누구보다 먼저 뛰어내릴 듯이 선두에 섰다. 우리에 태어났겠지. 아들이면 준호, 딸이면 준이. 선원들이 놀리듯 웃었다.
태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뛰듯이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집 앞에 다다른 순간 그의 두 눈에 비친 광경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대문은 열려 있었고 마당은 어지럽혀져 있었다. 방 안의 장롱은 비워져 있었고 서랍장은 엎어져 있었다. 그간 모아둔 현금과 통장 집문서까지 사라지고 없었다. 수진아, 수진아. 그는 미친 듯이 집안을 뛰어다녔다. 그때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안방 침대 위 작은 이불 아래 갓난아기 하나가 홀로 남겨져 있었다. 태진은 놀람과 혼란 속에서도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다. 작은 숨결 가녀린 천, 이건 분명 그의 아이였다. 문득 밖에서 허겁지겁 달려온 이웃 할머니가 말했다. 태진 씨 큰일 났네. 수진이 밤늦게 차에 짐 실어서 나가더라. 애는 두고 소리도 없이. 태진의 손에서 아기가 살짝 흔들렸다. 그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수진아, 왜? 왜? 그의 입에서는 말도 안 되는 한탄만 맴돌았다. 그날 그의 세상은 조용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세계의 한복판에 그는 처음으로 혼자서 아이를 안고 있었다. 강태진은 믿을 수 없었다. 사랑했던 아내 수진이 아이만 남겨두고 사라질 줄은. 그것도 모든 돈과 집문서까지 가져가면서. 하지만 진짜 악몽은 그 다음날 시작되었다. 아침 해가 뜨기도 전 낯선 남자 두 명이 검은 양복 차림으로 그의 문을 두드렸다. 표정은 냉랭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여기 강태진 씨 맞으시죠? 최수진 씨 남편분이시고요. 태진은 고개를 끄덕이자마자 그들 중 한 명이 서류 가방을 열었다. 사모님 명의로 빌린 돈 8천만 원. 보증인은 남편분이시네요. 계약서에 선명하게 찍힌 도장. 그 도장은 태진의 것이었다. 수진이 몇 달 전 은행 서류니까 잠깐만 일하며 건넸던 서류였다. 그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었다. 그것이 인생을 뒤바꿀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이자는 매달 12%. 첫 회차는 이미 연체 상태입니다. 오늘 안에 일부라도 갚지 않으면 절차 밟겠습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그 뒤로 태진은 매일 아침 그들을 마주해야 했다. 그들은 더 이상 정장을 입지 않았다. 험악한 말투와 위협적인 눈빛으로 그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태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눈앞에 이 갓난아기 이름조차 아직 짓지 못한 아들이었다. 그는 아이에게 준호라는 이름을 붙였다. 준할준 준, 조울호하오. 부디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는 바람을 담아서. 태진은 젖병을 삼고 분유를 타고 새벽에 아이가 울면 업고 동네를 돌았다. 온몸이 청은망은이었지만 그는 버텼다. 아들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문제는 늘 생겼다. 돈이 없으니 기저귀도 분유도 버거웠다. 수진의 친구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해도 돌아오는 건 냉소뿐이었다. 그 여자여 도박에 빠졌었잖아요. 태진 씨는 진짜 몰랐어요. 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또 다른 얼굴을 처음 마주했다. 더는 버틸 수 없었다. 태진은 결국 항구로 향했다. 그의 사정을 들은 예전 선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금이라도 일 나갈래 위험한 배지만 월급이 3배야. 5개월은 바다에 있어야 하지만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망설일 여유조차 없었다. 아기 준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바다든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럼 애는 어쩌고 선장이 물었다. 그때 옆집 할머니가 다가왔다. 내가 잠시만이라면 봐줄 수 있어요. 대신 태진 씨 무사히 꼭 돌아오세요. 그녀의 말에 태진은 두 손을 모아 절을 했다. 그렇게 그는 다시 바다로 나섰다. 손엔 멍이 들고 가슴엔 응어리가 박힌 채 그의 인생은 그렇게 점점 고요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한 번도 쉬어보지 못한 아버지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듯한 몇 해가 흘렀다. 강태진은 그 사이 수차례 바다에 나갔고 돌아올 때마다 조금씩 더 지쳐갔다. 그의 오른손엔 어업 장비에 찢긴 흉터와 잘려나간 두 손가락이 남아 있었고 왼쪽 가슴엔 점점 커지는 절망이 뚫려 있었다.
그가 돈을 벌 때마다 빚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이자를 얹어 무서운 속도로 불어났다. 채권자들의 언어는 점점 거칠어졌고 아이를 맡아주던 옆집 할머니마저 병으로 쓰러지면서 태진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그 결정을 내렸다.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 서준호를 입양 보내는 것. 그날 새벽, 태진은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조용히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다. 방 안은 작은 아기 침대, 그리고 그 안에서 곤히 자고 있는 준호의 얼굴. 햇빛 한 줄기가 그의 뺨을 스치자 아이가 살짝 눈을 찡그렸다. 태진은 천천히 다가가 아이의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그 작은 숨결 따뜻한 천. 그 어떤 보석보다 소중한 것이 여기에 있었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널 버리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는 거야. 그는 조용히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수진이 임신했을 때 부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 뒷면에 짧은 메시지를 적었다. 너를 사랑했다. 잊지 마라. 입양 기간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건물이었다. 태진은 아이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고 손수 이발을 시켜주고 최대한 차분한 얼굴로 버스를 탔다. 버스 안준호는 창밖을 보며 물었다. 아빠, 우리 어디 가요? 태진은 아이를 안으며 답했다. 좋은 곳이야. 너를 많이 사랑해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 준호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굳은 손가락을 꼭 잡고 있었다. 상담실에 도착했을 때 태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상담사는 그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묻지 않았다. 그의 눈빛과 손의 상처, 그리고 옷깃에 붙은 바다 냄새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입양 가정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입니다. 아동교육 전문가인 교수 부부이고 아이를 오래 기다려 오셨습니다. 태진은 서류에 서명하며 손이 떨렸다. 준호는 그 옆에서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제 겨우 5살. 세상의 진실을 아직 모르는 눈이었다. 서류 작성이 모두 끝났을 때 상담사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준비되셨나요? 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준호를 안았다. 그 품에 느껴지는 마지막 천, 작은 심장 소리, 웃음 향기. 그는 그 모든 걸 기억에 새기려 애썼다.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날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빠, 나 금방 올게요. 울지 마요. 아이의 손이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 짧은 손가락이 닿은 순간 태진은 끝내 고개를 돌려 울음을 터뜨렸다. 상담사가 준호의 손을 이끌고 문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 강태진은 무너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누군가의 인생이 그렇게 조용히 갈라졌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방 안에서. 입양 기간을 나선 그날 저녁 강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강 둔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주머니 속에는 단 하나 준호가 떠나기 전 쥐어준 가족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밤마다 꺼내보며 중얼거렸다. 잘 지내고 있지? 준호야?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그는 괜찮지 않았다. 이듬해 태진은 다시 바다로 나갔다. 이제는 돈 때문이 아니었다. 육지에선 숨이 막혔고 거리의 나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고 조용한 방 안에서는 밤마다 준호가 우는 꿈을 꿨다. 그래서 그는 계속 바다로 도망쳤다. 하지만 바다는 그를 위로하지 않았다. 예전보다 더 거세졌고 더 잔인했다. 어느 날 밤 남태평양 해역. 거센 폭풍우 속에서 태진은 그물을 걷어올리다 오른손이 기계에 끼었다. 순식간에 손가락 2개가 절단되었고 피가 가판을 물들였다. 동료들이 놀라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지만 그는 고통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한 듯 말했다. 괜찮습니다. 왼손은 아직 있으니까요. 선장은 그를 말렸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강씨. 쉬셔야 해요. 하지만 태진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에겐 일 외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로도 20년. 그는 끊임없이 배를 바꿔가며 가장 위험한 해역에서 일했다. 밤이면 술에 의지했고 숙소 구석에서 혼자 사진을 꺼내보며 중얼거렸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지금쯤은 학교 다니고 있겠지. 하지만 어느 날 그의 몸이 먼저 한계를 보였다. 60대 초반. 한 배에서 심한 가슴 통증으로 쓰러졌고 병원에서 심근경색 초기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말했다. 다음번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젠 그만하셔야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는 정말로 바다를 내려놓았다. 통영에 돌아갔지만 그곳엔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았다. 과거는 폐허처럼 남아 있었고 수진의 흔적도 친구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서울행 고속버스를 탔다. 사람 많은 곳이라면 조금은 덜 외로울 것 같았다. 하지만 서울은 냉정했다. 그는 영등포 쪽 고시원에 잠시 머물며 일용직을 전전했다. 건설 현장, 이삿짐 센터, 야시장 하역장. 하지만 나이도 많고 손가락도 없는 그에겐 늘 불합격 뿐이었다. 아저씨, 우리는 속도 중요해요. 죄송합니다. 고시원 월세조차 밀리기 시작했고 어느 날 결국 방에서 짐을 빼라는 통보를 받았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 몇 벌과 준호의 사진 한 장뿐. 그날부터 그는 서울역 근처 공원 벤치를 전전하며 노숙자가 되었다. 겨울밤 눈이 내리던 어느 날 가로등 불빛 아래 태진은 무릎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너라도 잘 살고 있으면 됐다. 그거면 아빠는 충분해. 그렇게 그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한 장의 사진과 후회로 버텨왔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그냥 노숙인 아저씨라 불렀지만 그에겐 이름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누군가에게는 아빠였고 남편이었고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언젠가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빠라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새벽 서울역 근처 공원. 흐릿한 가로등 아래 낡은 담요를 덮고 구석에 앉아있는 노인이 있었다. 그는 예전보다 더 말라 있었고 얼굴은 피로에 지쳐 있었다. 눈동자엔 생기가 없었고 세상과의 연결고리는 사진 한 장뿐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작은 발자국 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 소리를 들은 강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거기엔 자신의 아들 서준호가 서 있었다. 준호는 말없이 아버지 곁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마치 말보다 감정이 먼저 울리는 시간처럼. 잠시 후 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그냥 가버려서 미안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쉰 목소리였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그의 눈 밑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아버지도 당황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내 숨을 고르고 꾹 눌러왔던 말을 꺼냈다. 그런데요. 왜 저를 버리셨어요? 그 물음은 조용했지만 너무도 날카로웠다. 오랜 세월 쌓여온 의문과 외로움, 슬픔이 모두 담긴 질문이었다. 그 낯선 나라에서 아무도 모르는 언어와 얼굴들 사이에서 매일 밤 저는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찾으러 올 거라고, 아빠가 나를 잊지 않았을 거라고. 태진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무겁게 깊게 아무 말 없이. 그런데 왜 한 번도 오지 않으셨어요? 왜 저는 끝내 혼자였던 거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책망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너무도 인간적이었다. 잠시 후 강태진의 입술이 떨리듯 열렸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다. 그는 담요 속에 꼭 쥐고 있던 두 손을 꺼내며 말했다. 넌 나를 원망해도 돼. 네가 그럴 자격 있어.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름진 얼굴을 따라 수염을 적시며 조용히. 나는 네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너만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가락은 두 개가 없었다. 그 손이 바로 자신을 떠나보내던 날의 그 손이었다. 그 손으로 날 안고 보내셨던 거예요.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너를 안고 살았다. 마음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손을 뻗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버지, 이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함께 살아요.
우리 가족이에요. 처음으로 두 사람은 진짜 부자 후지가 되었다. 비로소 용서는 말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것임을 서로 깨달은 날이었다. 며칠 뒤 강태진은 준호의 집으로 들어왔다. 서울 강남의 한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였다. 넓고 환한 것이 세련된 인테리어 그 모든 것이 태진에겐 낯설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낯선 건 그 안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태진은 아직 고급 침대에선 잠을 잘 이루지 못했고 유기농으로 꾸려진 식탁 앞에서도 식사를 남기기 일쑤였다. 그래도 손자 노아의 웃음만큼은 그를 조금씩 달라지게 만들었다. 노아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라며 그의 무릎 위로 달려왔다. 그럴 때마다 태진은 굳었던 입꼬리를 어색하게 들어올렸다. 이 녀석, 눈매는 꼭 너 어릴 때 같구나, 준호야. 준호와 에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라졌던 세월을 되돌릴 순 없었지만 그 대신 지금을 함께 쌓아갈 수는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노아를 재우고 난 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띵동. 에바가 현관으로 나갔고 화면을 확인하던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 앞에 짙은 화장과 화려한 액세서리를 한 60대 여성이 서 있었다. 오랜만이네. 강태지 씨? 진리야와 시셔.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우리 아들이구나, 준호. 그녀는 바로 최수연 서준호의 생모였다. 준호는 처음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당신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최수연은 마치 준비된 듯한 미소로 다가섰다. 아들 오해가 많았던 거야.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몰라. 그녀는 마치 드라마 속 배역이라도 된 듯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다. 그 순간 에바가 노아를 안고 거실로 나왔다. 최수연의 눈이 반짝였다. 어머, 이 아이가 우리 손자구나. 할머니한테 와볼래. 그녀가 손을 뻗는 순간 준호가 단호하게 앞을 가로막았다. 이 아이에게 당신은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내가 얼마나 널 낳고 기른 줄 알아? 이 후회의 자식이. 그 말에 태진이 다가왔다. 최수연 이제 그만해. 여긴 네가 설 자리가 아니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당신이 우리 아들 버리고 입양 보냈잖아. 그 전에 넌 우리 가족을 팔아넘겼잖아. 돈집 아이까지.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지? 최수연은 소리쳤다. 나는 그냥 내 자식 옆에 있고 싶은 거야. 그때 경비원이 인터폰을 통해 응답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준호는 인터폰을 눌렀다. 불청객입니다. 출입 통제 부탁드립니다. 수연은 문을 붙잡고 소리쳤다. 내가 너희 가만둘 줄 알아. 전부 내 자식 팔아서 잘 살고 있으면서. 그날 밤 아파트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강태진은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으세요, 아버지? 괜찮다. 다만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아서. 그의 말은 맞았다. 다음날 아침 케이블 뉴스 채널에서 익숙한 얼굴이 등장했다. 35년 전 아이를 빼앗기고 평생 눈물로 살았습니다. 강태진 씨는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남편이었어요. 최수연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거짓과 조작으로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댓글창에는 익명으로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다. 준호 가족의 SNS에도 에바의 팬페이지에도 의심과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에바는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냐. 입양한 아들이라며 친엄마 버린 건가.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은 강태진에게 왔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방을 정리하고 편지를 한 장 남긴 채 사라졌다.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할 무렵 에바는 식탁 위에 놓인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다. 그것은 강태진이 남긴 짧은 손편지였다. 준호야, 나로 인해 너희 가족이 흔들리는 건 바라지 않는다.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조용해질지도 모르겠다. 아버지로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고 싶구나. 미안하다. 사랑한다. 편지를 읽는 순간 준호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왜 혼자 감당하시려고 왜 치밀어워? 에바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분은 당신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아버지를 지켜야 해요. 곧바로 수색이 시작되었다. 준호는 아버지가 머물던 공원 고시원,
심지어 예전 어선 동료들의 연락처까지 모두 뒤졌다. 그러던 중 서울역 근처 고물상에서 낯익은 사진 한 장이 발견됐다. 태진이 늘 품에 품고 있던 준호의 아기 시절 사진이었다. 고물상 주인은 말했다. 며칠 전 어떤 노인이 그걸 팔려고 왔다가 그냥 말없이 두고 가더라고요. 발이 많이 상했던 걸 보니 한강변 쪽 아닐까요? 준호는 곧장 한강 다리 밑으로 향했다. 바람이 세게 불었고 강물은 무겁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 다리 기둥 아래 낡은 점퍼를 입은 채 웅크린 채 앉아있는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아버지 강태진이었다. 준호는 무작정 뛰어갔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당신 혼자 사라진다고 우리가 괜찮을 줄 아셨어요? 태진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속삭였다. 나는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이야. 아니요, 이젠 혼자서 감당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함께 싸울 수 있어요. 그 순간 에바도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태진의 손에 작은 문서를 건넸다. 이건 법적 대응 서류예요. 최수연 씨의 거짓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도 정리했어요. 당신은 숨어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싸워야 할 사람이에요. 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혀졌다. 이제는 자신이 숨지 않아도 된다는 걸 처음으로 함께라는 의미를 실감한 순간이었다. 며칠 뒤 서울 가재동 법원. 준호는 직접 법정에 섰다. 어머니 최수연이 제기한 모자 관계, 회복 청구와 손자 면접 교섭권 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싸움이었다. 준호는 판사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 여자는 저를 낳았을 뿐 제 삶에 단 한순간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호한 건 아버지였고 저를 지켜낸 건 저희 가족입니다. 판사는 긴 심리를 마친 뒤 최종 결정을 내렸다. 본 청구는 정당한 가족적 실체를 가지지 못했고 이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기각합니다. 최수연은 그대로 무너졌다. 카메라가 꺼진 뒤엔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처음으로 모두 함께 둘러앉았다. 노아는 태진의 무릎 위에서 장난감을 돌리고 있었고 에바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준호는 식탁 너머로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태진은 그 말을 천천히 되뇌렸다. 그래, 이젠 나도 믿어보련다. 내가 가족이라는 걸 5년이 흘렀다.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는 봄 운동회. 노란 개나리와 연분홍 벚꽃이 교정 담장 너머로 흩날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날 노아는 달리기 시합에서 1등을 했다. 결승선에서 손을 벌리고 기다리던 준호의 품에 안긴 노아는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할아버지한테 말해야지 나 1등 했다고. 하지만 그가 달려간 건 무덤가였다. 언덕 위 조용한 묘비석엔 강태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노아는 꽃다발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았다. 그 옆엔 준호와 에바가 함께 있었다. 그날 밤 가족은 함께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건 태진이 생전에 남겨놓은 유품 상자였고 그 안엔 단 하나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아도? 노아에게. 노아야,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땐 아마 할아버지는 너 곁에 없겠지. 그래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너는 아주 멋진 가족 안에서 태어났고 아빠와 엄마는 널 위해 세상의 어떤 바람도 막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란다. 할아버지는 젊은 날엔 너무도 약했고 그 약함 때문에 네 아빠를 떠나보내야 했단다. 그리고 오랜 세월 후회하며 살았지. 하지만 너를 만나고 아빠가 날 용서해주고 가족이란 게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단다. 너는 그걸 꼭 기억해줬으면 해. 피보다 깊은 게 함께한 시간이라는 걸. 사랑은 지나간 죄책감보다 강하다는 걸. 노아야, 언젠가 너도 누군가에게 가족이 되어줄 거야. 그땐 꼭 지켜주렴. 떠나지 말고, 붙잡고, 기다려주고, 말해주렴 괜찮다고. 그게 진짜 어른이고, 진짜 사랑이란다. 널 누구보다 사랑했던 할아버지 태진이. 편지를 읽는 동안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고 에바는 눈물을 닦으며 노아의 손을 꼭 잡았다. 노아는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말 꼭 기억할게요. 나도 아빠처럼 좋은 사람 될 거예요. 시간은 흘렀고 사진 속의 아이는 청년이 되었다. 하지만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은 여전한 가족의 중심이었다. 그 안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선 세 사람,
강태진, 서준호, 그리고 노아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우린 끝내 가족이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셨나요? 아니면 울컥하는 순간이 있었나요? 어쩌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시진 않나요? 혹은 용서하지 못한 가족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많은 가족의 형태가 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이란 함께 해주는 사람, 지켜주는 사람,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오랜만에 연락하고 싶은 가족이 떠오르셨다면 이 영상을 핑계 삼아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린 모두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가족이 되고 싶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함께하길 바랍니다.